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 7기 베이스 세션 2주차 시퀀스 투 시퀀스 발제를 맡은 이은진입니다. 네,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 구조랑 똑같이 저희 발표 목차 준비해 보았고요. 바로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문 리뷰를 할 때, 앱스트랙이랑 인트로덕션은 기존 모델의 한계, 그리고 해당 모델의 제한, 그리고 해당 모델의 성과 및 이렇게 세 개를 중점적으로 먼저 보고 논문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기존 모델의 한계입니다. 기존 모델의 한계로 짚었던 부분은 딥뉴럴 네트워크, DNN입니다.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는 우선 NLP예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인데요. 딥뉴럴 네트워크는 시퀀스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입력 시퀀스도 출력 시퀀스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나는 국민대 학생이다를 I am a student of KMU라는 문장으로 번역을 하려고 할 때 기존의 DNN을 쓰면 입력 시퀀스도 출력 시퀀스도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는 국민대 학생이다가 아니라 내가 어제 집을 가다가 고양이를 봤는데 너무 귀여웠다. 이런 문장을 번역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모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나는 국민대 학생이다를 영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언어인데 이런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영어랑은 또 다른 개수의 시퀀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번역하는 이런 태스크에서는 입출력 시퀀스가 조금 더 유동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런 가변 길이 벡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퀀스를 시퀀스로 매칭하는 태스크에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다가 기존 모델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제안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전 발표에서 들으셨던 LSTM입니다. LSTM을 활용해서 입력 시퀀스를 단 한 개의 벡터로 그러니까 이 전체 시퀀스의 내용을 담은 단 한 개의 압축 벡터로 인코딩을 하고 또 다른 LSTM을 써서 이 벡터를 긴 문장으로 디코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한 개의 벡터로 변환할 수 있고 이 LSTM이 순환 신경망을 쓰는 친구다 보니까 한 개의 벡터를 긴 출력 시퀀스로 변환할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단기 의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력 시퀀스의 단어 순서를 뒤집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과및 의의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중에서 단기 의존성을 아까 얘기했듯이 개선을 했다. 그리고 능동태나 수동태는 이게 LSTM의 특징이에요. LSTM이 능동태나 수동태에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게 애초에 그 좀 특징적인 부분이어서, 그리고 긴 문장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었다와 같은 그런 의의가 있었습니다. 언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언어 모델이란 문장에 확률을 부여하고 그 확률을 바탕으로 다음 문장 혹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로 이제 NL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나오기 전까지의 언어 모델 중에 소타가 아마도 SMT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언어 모델 중에 하나인 시퀀스 투 시퀀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연어 처리, 이런 번역 분야 같은 것들을 원래까지는 기계학습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것을 딥러닝 기반으로 전환하게 된 딱 그 경계점에 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설명드릴 어텐션 메커니즘이 제대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언어 모델 분야에서 소타였습니다. 여기서 소타란 그 분야에서 가장 좋은 논문, 가장 최고라고 평가받는 논문을 말합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를 공부할 땐 물론 지금 이 개념이 많이 안 쓰이거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기반이 되는 모델이고 무조건 공부하고 넘어가는 모델이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잘 살펴볼게요. 약간 백그라운드 같은 부분인데요. RNN이 바로 전 발표에서 하시긴 하셨지만 이런 기존의 RNN은 입력 시퀀스가 주어지면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 구하고 그거랑 이제 막 해서 방정식을 이 같은 방정식을 아웃풋을 다시 방정식에 넣어서 반복해서 애초에 RNN이
리커러시브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출력 시퀀스를 계산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RNN의 특징은 이렇게 강점과 약점입니다. 위에 있는 강점은 입력과 출력 간의 정렬이 명확한 시퀀스의 강점을 갖는다.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입력과 출력 간의 정렬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퀀스의 강점을 갖습니다. 음성 인식 같은 거에는 음성 인식 같은 것도 그렇고 주식 데이터 예측도 약간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오르다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내리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길이가 다르거나 비단조적인 관계는 학습하기 힘들다. 길이가 다르다도 방금 얘기했던 딥뉴럴 네트워크의 단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비단조적이란 게 뭐냐면 오버피팅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약간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지는 않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 좋은 그런 것들을 비단조적인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A면 무조건 B고 이렇게 딱딱 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인데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STM입니다. LSTM, 어머, 이거 좀 픽셀이 좀 깨졌네요. LSTM은 이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버전의 모델인데요. 바로 전 발표에서 너무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LSTM 자체가 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LSTM이 저희 시퀀스 투 시퀀스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시퀀스 투 시퀀스는 LSTM을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쌓았는데요. 이 부분은 디코더 부분이고요. LSTM을 거치고 나서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맥스를 쓰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SOS는 시작 토큰, EOS는 마지막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끝과 시작을 명확하게 지어주는 거고요. 전체 모델 구조를 보면 인코더는 주황색 LSTM으로 표현하고 디코더는 연두색 LSTM으로 썼잖아요. 이 두 개의 LSTM이 다른 모델을 이렇게 아예 다르게 학습시킨 그러니까 별개 가중치를 공유하지 않는 별개의 모델이라는 의미이고요. 깊은 LSTM이라는 건 그냥 네 층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네 층을 꼭 썼던 이유가 뭔가 실험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뭐, 방금 설명을 해주셨듯이, 뭐, 1층에서는 단어 자체를 보고, 2층에서는 뭐, 능동과 추동을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입력 시퀀스의 순서 뒤집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실험 파트에서 그 이유와 결과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인코더에 이제 LSTM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LSTM에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면 그 모든 데이터를 한 개의 콘텍스트 벡터, 그러니까 딱 한 개의 콘텍스트 벡터로 변환을 하면 이 벡터가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이 벡터를 기반으로 또 LSTM 돌려가면서 그 출력할 문장을 이렇게 생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데이터셋 세부 정보인데요. 봐야 할 부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 실험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직접 번역, 두 번째는 리스코어링입니다. 직접 번역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모델을 써서 입력 문장을 번역한 것이고요. 리스코어링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때까지 소타가 SMT라고 했잖아요. 이 기존의 SMT 시스템으로 일단 후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번역했을 때 어떻게 번역을 할까라고 해서 후보를 이게 제일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리스트업을 해두면은 그 중에서 LSTM을 활용해서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아 보여, 어떤 게 더 좋은 번역 같아, 이런 식으로 다시 스코어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실험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는 데이터셋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실험이 영어에서는 16만 개, 프랑스어는 8만 개로 빈번한 단어만 못하겠네요. 빈번한 단어만 선택을 하였고 나머지는 언노운 토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오는 단어는 굳이 그것까지 학습시키지 않고 그냥 다 모르는 단어야 하고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디코딩과 리스코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실험이 되게 많은 문장의 쌍에 대해서
LSTM을 훈련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이 로그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죠.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S 원본 문장이 들어갔을 때 이런 번역 문장이 나오는 확률을 다 센다,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 확률이 제일 높은 T 값이 T의 예측 그 번역 문장의 제일 높은 후보, 그러니까 예측 값이 된다라는 그런 수식인데요. 여기에서 S라는 문장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문장을 번역을 했을 때 후보 문장에는 진짜 온 세상의 모든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만 고르면 되는 건데 다른 문장을 나올 확률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계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다를 했는데 뭐 I am a cat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모든 문장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여기서 빔 서치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상위 K개 그러니까 이 K는 빔 사이즈고요. 이 K개의 유망한 부분만 유지하면서 이 방향으로 약간 탐색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에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이 여기 있는 이거랑 같은데요. 이거는 손실함수예요. 손실함수 하나서 두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리스코어링은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됐는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입력 문장 역순 처리입니다. 이 부분이 좀 C2C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입력 문장을 역순으로 처리할 때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실험 결과를 보면 테스트 퍼플렉시티, 이게 당혹도, 혼란도라고 해서 이 문장을 생성할 때 모델이 얼마나 고민했느냐. 그러니까 확신을 한 답변일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퍼플렉시티는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원래 순서대로 했을 때 5.8의 당혹도가 있었다면 순서를 뒤집으면 4.7 밖에 당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좋아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BLEU 이것도 NLP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주식인데 원본 문장에서보다 역순 문장이었을 때가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좋았네?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았는데 단계 의존성이 강화되고 최소 시간 지연이 감소되고 LSTM의 메모리 활용도가 향상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단계 의존성이 강화된다는 건 우선 이렇게 만약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번역이라고 쳐봤을 때 A, B, 원래 문장 순서대로 하면은 대칭되는 그 시퀀스가 멀죠. 근데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A랑 A가 가깝죠. 그러니까 이 단기 의존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C랑 C가 멀어지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최소 시간 지연 감소. 그러니까 C랑 C가 멀어지면서 안 좋아지는 그 정도보다 A랑 A가 가까워질 때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C랑 C가 멀어지는 감소 그 단점을 상쇄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레카하면서 읽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보통 영어 문장 태스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어는 문장의 구조의 특성상 앞쪽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뒤집으면 A랑 A가 가까워지니까 어쨌든 원래 문장에서 앞쪽에 있었던 부분을 더 잘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어는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을 더 잘 해석하게 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학습 세부 정보인데요. 이거는 그냥 설정이라서 뭐 배치 사이즈를 뭘로 했다 보다는 배치 사이즈가 뭐랑 뭐가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았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건 병렬화인데요.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가까워가지고 그 LSTM의 4개, 소프트맥스 계산의 4개 할당해서 GPU를 여러 개 써서 감소, 감소를 했다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단일 GPU로 하면은 초당 1700 단어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8개를 함으로써 초당 6300 이게 아마 한 3.7배 정도 더 성능이 개선이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훈련은 11수 그러니까 초당 6,300개의 단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훈련이 10일이나 열흘이나 소요가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셋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화는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실험 결과를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그 전에 이 시스트C를 쓰지 않은 다른 모델들인데요. 이 바다나오가 바로 뒤에 설명할 어텐션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어텐션이 이거보다 더 나중에 나온 모델이고 사실 이거 어텐션이 이거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아마 그 설정이 이것들보다 비교했을 때 그 가중치랑 뭐 이런 거를 조금 덜 하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이스라인 시스템이 SMT예요. SMT가 그 통계 기반 그건데 하나하나 다 구문 기반 통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막 엄청 계산이 복잡하고 뭔가 조건도 굉장히 많고 계산이 많아서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쏟하고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능에는 그 정확도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있고 뭐 자원을 얼마나 쓰느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C2C를 써서 더 좋은 성능을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비교를 해보면 싱글봇 이 두 개는 그냥 앙상블을 하지 않은 그냥 한 개 LSTM으로 한 거고 빔 사이즈는 12개고요. 위에 있는 게 정방향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역방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역방향일 때 성능이 4점이나 올랐죠. 굉장히 향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건 다 앙상블을 한 건데 이렇게 두 번째 거 말고는 다 5개의 LSTM을 앙상블 했고요. 이건 다 역방향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괜찮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이거는 앙상블은 5개 했지만 빔 사이즈는 1개인 거고 앙상블을 적게 하고 빔 사이즈가 높은 거잖아요. 네, 밑에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빔 사이즈가 2개만 돼도 앙상블이 더 많이 된 게 성능이 더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빔 사이즈는 2개만 돼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빔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경향은 있지만 빔 사이즈가 2개 되는 것이 이제 앙상블 개수 늘리는 것보다는 성능이 미미하니까 이제 빔 사이즈는 최소한의 조건 2개만 맞춰놓고 앙상블 개수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또 다 베이스라인들이고요. 리스코어링이에요. 리스코어링을 했을 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000개 그 단어를 가지고 답을 맞춰 봤을 때 아무리 진짜 막 사람이 직접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직접 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최적의 조합을 맞춰 봤자 45점이 최대일 거다인 건데요. 45점 만점에 36.5점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그때 당시에 제일 높았던 점수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를 조금 보겠습니다. 긴 문장에서의 성능인데요. 이게 밑에가 문장 길이 그리고 이 Y축이 성능이고요. 이 둘 다 Y축은 성능이고 여기는 단어의 희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수록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은 35그 길이가 35인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이 LSTM 부분을 보면은요. 계속 상승만 하다, 한번 하락을 하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35 단어를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이게 문장 길이가 오히려 길수록 성능이 더 좋다. 그러니까 LSTM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단어가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그 원래 이 베이스라인이었던 SMT가 더 성능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C2C는 8만 개랑 16만 개를 제외하고는 다 언노운 토큰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귀한 단어는 그냥 다 언노운 토큰으로 하는데 잘 예측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 2500 위아래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C2C가 더 성능이 좋다. 베이스 라인보다도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모델을 좀 시각화한 건데요. PCA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게 여기 보면은 존 리스펙트 마리가 있고 마리 리스펙트 존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 단어의 구성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DNN이나 막 다른 순서를 적용하지 않은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다면 이 두 문장은 그냥 아예 똑같은 문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달라졌으면 존이 마리를 존경하는지, 마리가 존을 존경하는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LSTM을 썼을 때 이제 이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예 다르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단어를 잘 다룬다를 알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아이가 헐에게 줬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정원에서 카드를 누가 누구한테 준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쉬한테 내가 여자한테 줬는지 여자가 나한테 줬는지가 내가 여자한테 준 건 여기에 몰려 있고 여자가 나한테 준 건 여기에 몰려 있고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요. 기존의 입출력 차원 문제를 해결. 이거는 이 시퀀스가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고요. 이 제한된 어휘를 가진 대규모 LSTM이 SMT 시스템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 그러니까 뭐 안 뛰어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땐 뛰어넘었다. 그리고 입력 문장 역순 처리가 학습을 단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긴 문장을 번역을 할 때도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다가 C2C의 의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했던 것들이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